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한 남성이에요. 제가 겪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제가 되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학창 시절에 나름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 적당히 좋은 대학을 나와 나름 돈도 잘 버는 직종에 종사하며 살았으니까요. 주변에서 소개팅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렇게 몇 명의 여자들을 사귀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자들과의 만남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여자친구들과 조금 사귀다 보면 금방 실증이 났거든요. 자기야, 우리 오늘 뭐 할까? 밥 먹고 영화 볼까? 아이, 또 영화야. 영화 싫어. 그럼 오붓하게 비디오방 갈까? 아유, 이 은큼한 것 좀 봐. 매번 누구 양기를 빨아먹으려고. 저기 미안한데 나 좀 피곤해서 일찍 들어가 볼게. 뭐야? 2주 만에 만났는데 그런 게 어딨어 자기야. 그렇게 여자친구를 강남역 4번 출구에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온 뒤 잠수를 탔어요. 연락을 끊고 자연스러운 헤어짐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음기가 충만한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것도 한두 달만 줬지 그 이후에는 금방 실증이 나더라고요. 자기야 오늘은 땡땡 호텔 어때? 거긴 지난달에도 다녀왔잖아? 그럼 이번에 새로 지은 신축 모텔이 있던데 거기로 갈까 지은아? 내 머릿속엔 언제나 호텔이나 모텔밖에 없는 거냐? 좀 신박한 다른 데이트는 없는 거야. 어떻게 된 여자애가 음탐하고 조심함이라곤 하나도 없냐? 뭐야? 좋다고 같이 놀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조신 타령이야 좋다고 눕힐 땐 언제고, 이제 단물 다 빨아먹었다. 이거야? 어이가 없어서 여자친구에게 막말을 던져놓고 저는 여자친구가 제게 헤어지자고 하길 바랬어요. 그런데 제 예상을 깨고 여자친구와 말하더군요. 으이그 이제 알았다. 자기 뭔가 색다른 걸 원하는 거구나. 자기가 그럼 정해봐. 어느 호텔이야. 그 말에 온몸에 힘이 빠지더군요. 저는 결국 여자친구에게 헤어짐을 통보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지자. 그 말에 여자친구는 울며 불며 통곡을 했어요. 이렇게 제게 매달리는 여자들만 겪다 보니 여자란 동물의 실증이 나더군요. 결국 저는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정한 제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기 전까지 절대로 그 누구도 만날 생각이 없었죠. 저는 운동을 하며 마음을 정화할 생각에 헬스장을 끊었습니다. 규모가 1000평이나 되는 큰 곳이었고 그곳엔 골프, 필라테스, 요가 등 없는 게 없더군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꼭 한 명씩 여자들이 접근하곤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 중에 강사들도 없지 않아 있곤 해요. 제가 철벽을 치다 보니 철벽남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남자 트레이너분들이 절 좋아하더라고요. 저를 경쟁자로 인식하던 사람들이 저를 일종의 동료로 생각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들에게 아주 우호적인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헬스장 직원들과 친해지다 보니 이것저것 듣게 되는 이야기들도 많아졌어요. 어느 트레이너가 그만뒀다거나 새로 헬스장을 차려서 나갔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요. 그러던 어느 날 좀 나이 많은 요가 강사님이 혼전 임신으로 늦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요가 강사님이 들어왔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헬스장 식구들이 새 식구를 환영하는 자리로 회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저와 친한 트레이너가 같이 가자고 하길래 얼떨결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요가 강사님인 그녀를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헬스장 회원 김민수라고 해요. 여기 제 명함이요. 네, 안녕하세요. 그녀는 제 명함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두고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인사하는 목소리도 아주 간결하고 짧았고요. 한마디로 그녀의 첫인상은 차가웠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남자가 명함을 내밀면 무슨 일 하는지부터 확인하려 드는데 이 여자는 전혀 안 그랬어요. 사실 제 직업이 회계사입니다. 이런 말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여자들이 회계사 직업에 매우 호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다가오는 여자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이 여자는 제게 어떠한 관심도 없다는 듯이 구는데 제 기분이 좀 언짢더라고요. 심지어 그날 회식을 끝내고 나오는데 그 여자분이 제가 준 명함을 버리고 갔습니다. 상대에 대한 예의가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 상황에서 저는 또 그 명함을 주워서 나왔어요. 그러고는 다시 그 여자분에게 내밀었죠. 아, 저기 이거 놓고 가셨더라고요. 아, 버린 거였는데 그걸 다시 주워 오신 거예요. 네, 죄송한데 저한테 관심 꺼주세요. 제가 지금 누구한테 관심 받고 받아주고 할 상황이 아니라서요. 그렇게 말하고는 쌩안이 걸어가는데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은 모멸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멸감이라는 감정이 이상한 대로 튀더군요. 제 머릿속에는 이상한 복수심이 다 올랐어요. 이렇게 글을 쓰며 생각해 보니 저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가 봅니다. 제가 생각해낸 복수란 게 그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든 후에 뻥 차버리겠다는 그런 찌질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음날 바로 요가 수업에 등록했어요. 교실에 들어오는 저를 보며 요가 선생님이 눈살을 찌푸리더군요. 남자는 저 하나였는데 제일 앞자리에 자리 깔고 수업을 엄청나게 열심히 받았습니다. 온몸을 근육으로 두른 저인데도 요가 자세는 쉽지 않더군요. 뒤에서 여자들의 약약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는 오로지 요가 강사 눈에 드는 것이었으니까요.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요가 수업에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가 선생님을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그녀는 체구가 매우 작았어요. 어찌 보면 초등학생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늘씬한 몸매에 유연함까지 더해서 요리조리 움직이는데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체조 선수 손현자애님과 닮았더라고요. 정말 사심 하나 없이 단순히 복수심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콩알 만큼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요가 선생님도 퇴근을 하는 건지 마침 주차장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무척 곤란한 듯 보였어요. 아, 진짜 미치겠네. 오늘은 절대 늦으면 안 되는데 무슨 일이에요? 아이 차 고장 났어요. 이 고물차가 노망이 났나 봐요. 시동이 안 걸려요. 어디 한번 봐봐요. 아이, 이거 아무래도 배터리 나갔나 보네.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가? 경고등도 많이 떠 있고. 에이, 저 서비스 부르세요. 아, 저기 혹시 저 좀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만 좀 태워주세요. 제가 오늘 일찍 집에 들어가 봐야 해서요. 제가 월급날 되면 기름값은 드릴게요. 그렇게 강사님을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왜 오늘 일찍 집에 들어가야 하느냐고 물어보자 통금 시간이 있다고 하더군요. 요즘 시대에 정말 드문 처자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몇 번 더 집 근처에 데려다 주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둘 사이가 전보다는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선생님 표정이 무척 밝더라고요. 평소에 얼음공주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말이죠. 저는 그 틈을 노려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아, 그게 티가 나나요? 신기하네, 무슨 일인데요? 아이, 뭐, 복권에라도 당첨된 거예요. 복권이요? 뭐, 얼추 비슷하긴 하네요. 뭔데요? 그나저나 오늘 시간 돼요.
오늘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할까 해서요. 그동안 차 얻어 탄 것도 있고 자동차 수리센터에 맡겨주신 것 보답도 할 겸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는 제가 아는 가장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어요. 우리는 기분 좋게 식사하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나누게 되었어요. 아내는 매일 밤 10시까지는 꼭 집에 들어가야 할 만큼 집이 엄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엄하신가 보네요. 그렇죠. 뭐,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만 일어날까요? 그녀는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딴청을 피우는 듯 했어요. 게다가 항상 시간에 쫓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신비로운 사람 같았어요. 흔히 양파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까도 까도 알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제가 바라본 그녀의 모습이었죠. 예쁘장하고 귀여운 외모 때문에 주변에 남자들이 많았음에도 철저히 철벽을 치는 모습이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조신한 모습 또한 제게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게다가 제게 너무 잘 보이려 하지 않는 모습도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더군요. 그날의 식사 이후 저는 그녀와 한 걸음 더 가까워졌고 우리는 어느새 연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사귀자고 한 건 처음이었어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더니 그 말이 진짜더라고요. 그녀는 언제나 갑이었고 저는 을의 입장이었어요. 만나는 날짜와 시간은 물론이고 장소까지 항상 그녀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자기야, 우리 이번 주에 볼 수 있는 거지? 이번 주 혹시 화곡역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괜찮아. 화곡, 갑자기 웬 화곡이야? 거리도 먼데 겨우 2시간밖에 못 본다고 한대. 역시 좀 무리지. 그럼 미안하지만 우리 이번 주에는 보기 힘들겠다.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럼 또 몇 주나 기다릴지 모르는데 내가 맞춰야지. 정말 자기가 그렇게 말해주면 뭐 그럼 그때 봐. 저번처럼 30분만 더 있다. 가라는 둥 그런 얘기 하기 없기다. 여자를 만날 때 바쁜 척하는 건 늘 제 몫이었는데 제가 여자친구 스케줄에 맞춰주려니 예전 여친들에게 미안한 감정마저 올라오더라고요. 아무튼 서로에게 정을 쌓아가던 중 어느 날 그녀와의 하룻밤을 기대할 만한 사건이 생겼어요. 어느 순간부터 여자친구에게 푹 빠져버린 저는 언제쯤이면 그녀와 하룻밤을 보낼까 애태우고 있었죠. 여자친구와 사귄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A일이었어요. 밤 12시가 되어서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이 시간에 안 자고. 뭐해, 자기야,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이야, 나 무서워. 빨리 우리 집으로 좀 와줘. 여자친구는 떨리는 목소리에 놀란 저는 불이 나게 여자친구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동안 여자친구가 집을 보여준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여자친구는 원룸에 혼자 살고 있더군요. 저는 통금 시간이 있는 여자친구이기에 당연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생각할 겨를 없이 여자친구의 원룸은 엉망진창 상태였어요. 유리창은 깨져 있고 집기들은 다 부서져 있는 상태였죠. 여기저기 서랍도 다 헤집어져 있는 게 아무래도 도둑이 든 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어디 다치진 않았고. 괜찮아.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언제 이런 거고? 모르겠어. 자기 전에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는데 생수가 다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물 사러 편의점에 갔다 왔더니 이렇게 돼 있었어. 일단 신고부터 하자. 신고. 그런 거 했다가 괜히 보복당하면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신고를 해야 다음부터 이 집에 안 들어오지. 그나저나 뭔 놈의 도둑이 이렇게 집을 다 때려 부셔놨냐.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바로 신고할게. 아니야. 그냥 하지 마. 신고하지 말라는 여자친구의 태도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도둑이 들면 신고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뭔가를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겁에 질려 있었어요. 저는 결국 여자친구의 강력한 만류에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날 여자친구네 집에서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떨고 있는 여자친구를 놔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기도, 그래서 아침이 될 때까지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주었죠. 저는 좀 그 상황을 이용해서 여자친구와 뜨거운 밤을 보내길 기대했지만 여자친구는 철벽을 치더라고요. 결국 여자친구는 침대에서 자고 저는 바닥에서 자게 되었죠. 대신 그날 밤 여자친구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여자친구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과 통금 시간에 대한 이야기였죠. 알고 보니 여자친구는 스스로 통금 시간을 만들어 집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이유가 혼자 산다고 하면 남자들이 쉽게 볼까 봐서 일부러 통금 시간이 있다고 한 거였대요. 그럼 보통의 남자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고 생각해서 쉽게 보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런 모습의 여자친구를 보니 정말 조신하고 참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계셨었는데 오랜 병상 생활 끝에 1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군요. 오랜 병상 생활 탓에 밀린 병원비를 내느라 지금도 여자친구가 고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그런 큰 아픔을 갖고 있었으면서 어쩌면 나에게 내색 한번 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홀로 꿋꿋하게 지내는 모습에 여자친구가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더 여자친구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철벽남이었던 제가 결혼까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쉽게 제 청혼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며 거절하기 바빴죠. 저는 여자친구가 결혼을 결심할 때까지 묵묵히 옆에 서 있어 주었어요. 그런 제 노력을 하늘이 알아준 건지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가 제게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자기야, 혹시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살지 생각해 봤어. 아이, 우리 결혼 자기 드디어 결혼 승낙해 주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실은 내가 꼭 살고 싶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이번에 매물로 나왔더라고. 살고 싶은 집 어떤 집인데 그냥 아파트야. 실은 내가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아서. 근데 알다시피 내가 돈은 없잖아. 그래서 혹시 자기가 그 아파트 사줄 수 있는지 해서 혹시 자기 명의로 아파트 사 달라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날 뭘로 보고 난 그런 속물 아니거든. 자기 돈으로 사는데 당연히 자기 명의로 해야지. 그 집만 해. 오면 나랑 결혼해 준다는 거지. 응. 이렇게 말하고 보니 좀 미안하네. 너무 자기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희생은 무슨 어차피 결혼하면 집은 해와야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집이 어딘데 이번 주 주말에 보러 가자. 그렇게 여자친구와 집을 보고 빠르게 계약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땐 제가 정말 여친에게 미쳐 있었나 봅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이상한 요구까지 다 맞춰서 들어줬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구해 달라던 신혼집은 신혼 부부에게는 꽤나 큰 아파트였습니다. 무려 60평짜리 집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이렇게 큰 집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입주하고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다만 부모님은 좀 이해 못하시는 눈치였어요. 회계사인 제가 요가 강사인 아내를 맞이한 것도 못마땅해 하셨는데 집까지 큰 집으로 구하는 걸 보시고는 이게 다 며느리 입김이라 생각하셨거든요. 사실 틀린 생각은 아니셨지만요. 하지만 그런 부모님의 잔소리를 뒤로할 만큼 아내가 너무나 기뻐했기에 저는 제 결혼을 무척이나 만족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큰 집에서 사는 게 꿈이었다며 집 인테리어는 자신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약간 구축에 해당하는 집이었기에 저도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아내가 직접 자재까지 골라가며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완성된 집에 들어갔을 땐 저도 만족도가 무척 높았어요. 여기저기 아내의 손길이 닿아 집이 전혀 다른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죠. 다만 아내의 안목이 남들과는 확실히 좀 달랐어요. 조금 넓게 트인 구조를 좋아하는데 아내는 가구를 복잡하게 배치해서 집 구조가 개미굴 같은 걸 좋아하더라고요. 동선이 좀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도 나름대로 독특하고 재미있다라는 생각에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아내와의 신혼생활은 정말 달콤했어요. 다른 여자들은 결혼 후에 남자를 구속한다는데 제 아내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구속해 주길 바라게 될 지경이었죠. 아내는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요가 강사 일을 하며 귀가 시간을 절대로 밤 10시를 넘기지 않았어요. 게다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아주 철저하게 딱딱 지키고는 했지요. 저도 아내 생활 패턴에 맞추다 보니 딱 9시 반이면 침대에 누워 10시가 되기 전에 잠이 들곤 했습니다. 일어나는 시각도 정확히 6시 반이 되면 저절로 떠졌어요.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건강에는 좋을지 몰라도 저와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안 좋더라고요. 아내와 밤에 무얼 하고 싶어도 그 시간만 되면 누워서 자버리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 점이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에도 저를 애태우는 데는 선수였어요. 그렇게 설레임 가득한 신혼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가는 길에 옆집 사람을 처음으로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집에서 나오는 길이었고, 저는 들어가는 길이었죠. 저는 반사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인생 그 남자가 저를 한 3초 정도 빤히 보더라고요. 그 표정이 매우 무뚝뚝하고 차가웠는데, 잠시 후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인사를 받아주면서 보이는 그 표정과 웃음기가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뭐랄까, 나를 우습게 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건 저만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 사이의 신경전 속에 불꽃이 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저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짧은 순간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사실 이건 그 남자가 너무 잘생겨서 제가 자격지심에 그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어요. 그 남자는 늘씬한 근육질 몸매에 얼굴은 곱상하게 잘생겼더라고요. 누구나 한 번쯤 돌아볼 만한 외모였어요. 다만 풍기는 인상이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눈빛이 좀 매섭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그런 강렬한 인상의 첫인사를 하게 되었죠. 여보, 나 방금 전에 옆집 남자 봤다. 뭐 옆집 남자 봤다고? 당신도 본 적 있어? 아니, 옆집 남자 인상이 영 별로야. 기생오라비처럼 생겼는데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 내가 인사했는데 말없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라니까. 그래서 당신 인사 씹었어. 아니 뭐 한 3초 있다가 인사를 하긴 했는데 날 막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실실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처음 본 사람한테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관상이 좀 범죄자? 관상이야. 범죄자는 좀 너무했다. 그래도 꽤 잘생긴 편인데 당신 그 남자 본 적 없다며? 그게 생각해보니까 전에 한번 본 것 같네.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생각났어 그래. 아이, 근데 잘생긴 것보다 중요한 게 인상 아니야. 나처럼 이렇게 사람이 좋아 보여야지. 안 그래 그렇게 한 해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뼈가 있다는 걸 저만 눈치채지 못했죠.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더 옆집 남자를 보곤 했어요. 봐도 봐도 인상은 영 별로더군요. 그냥 잘생긴 깡패 같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놈이 먼저 인사를 다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퇴근하시나 봐요. 아, 네, 그쪽은 어디 가시나 봐요. 이놈은 제 말에 대답은 안 하고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신혼이죠. 신혼생활 어때요? 결혼하면 좋은가요? 네, 아, 네, 그럼요. 좋죠. 좋구나. 아내분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아이, 그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 이만 그러고는 휙 가버리더라고요. 대화가 완전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지 혼자 할 말만 하고 할 말 끝나니 쌩가 버리는 게 사람 열받게 하더라고요. 그 후에도 몇 번 더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뭐 일일이 대답해 줄 필요 없겠다 싶어서 대충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 그냥 때 되면 자요. 그런 건 뭐하러 물어봐요? 그냥요, 다른 사람들 몇 시에 자나 해서요. 그러는 그쪽은 몇 시에 잤는데요. 아내분도 일찍 주무시나요? 저는 대꾸 없이 그 남자를 빤히 보았습니다. 그런 게 왜 궁금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아유, 우리 사장님 기분 나쁘셨나 보네. 그리고는 제 어깨를 툭툭 치더니 가버리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마음에 안 들어서 앞으로는 인사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옆집이다 보니 계속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는 먼저 인사를 안 하는데 그놈이 먼저 말을 걸곤 했습니다. 나 오늘 옆집 아줌마 봤어요. 마트에서 아저씨 회사가 있을 때 그러면서 실실 웃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놈이 내 마누라한테 관심 있나 싶어 경계심이 팍 들었습니다. 제가 말없이 쳐다보자 그러더군요. 왜? 아니, 내가 옆집 아줌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저씨 눈에 힘 풀어요. 아이 무서워 죽겠네. 점점 옆집 남자가 불편해졌어요. 보아하니 하루 종일 집에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내 아내가 혼자 집에 있을 때 찾아오면 어쩌나 싶더라고요. 그냥 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불안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자리에 일찍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기 기운이 있어서인지 목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물을 마시기 위해 잠에서 깨게 되었어요. 기침이 자꾸 나오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아내가 깰까 봐서요. 그런데 옆자리를 확인해 보니 아내가 없었어요. 저는 집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60평대의 집이다. 보니 화장실도 3개라서 화장실도 하나하나 모두 찾아보았는데 아내는 없었어요. 혹시 이 시간에 밖에 나갔나 싶어서 신발장에서 아내 신발을 찾아보았는데 신발은 그대로였어요. 다른 신발을 신고 나갈 수도 있으니 전화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어디 간 거야? 걱정되게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집 주변 마트와 편의점을 둘러봐야겠다 싶었어요. 대충 잠바를 주워 입고 신발을 신으려는데 제 뒤에서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어딜 가는 거야? 아이 깜짝이야, 당신? 왜 이렇게 놀래? 아이 놀래라. 아이 당신 집에 있었어. 아니 당신이 안 보이길래 나간 줄 알고 걱정돼서 찾으러 가려고 했지.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나 그냥 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집 어디에 있었냐고. 그냥 화장실도 갔다가 방에도 갔다가 그랬지. 내가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우리 동선이 엇갈렸나 보다. 뭐해? 얼른 들어와. 계속 현관 앞에 서 있을 거야.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며 조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무리 집이 크다고 해봐야 60평대인데 이렇게 사람 하나 못 찾을 정도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찾는다고 다 찾아보았는데 그때는 정말 아내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열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건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또 벌어졌어요. 또다시 아내가 사라진 거였지요. 역시나 신발은 그대로였어요. 저는 집 안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을 보는데 걸리는 시간도 꽤 오래 걸렸습니다. 이럴 땐 미로 같은 집 구조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아내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아내의 핸드폰 벨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아내가 워낙 몸집이 작아서 어디 장롱에라도 들어가 있나 싶어 장롱까지 모두 다 열어 확인을 해보았어요. 제가 장롱을 뒤지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이크 깜짝이야.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롱은 왜 다 뒤지고 있어? 당신 어디 갔었어? 혹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나 집에 있었는데 당신 요새 왜 그래? 자꾸 밤마다 깨고 나 없어졌다고 온 집을 다 헤집고 다니고 당신 요새 기가 많이 허해진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안 보이면 잠깐 화장실에 갔나 보다 하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해서 찾으려고 해. 아유, 땀 냄새 나 찾는다고 땀까지 흘리고 얼른 씻고. 와, 당신 냄새나? 그리고 자기 이러는 거 나 좀 무서워. 꼭 의처증 있는 사람 같고, 뭐 의처증? 야, 그건 좀 말이 심하다. 그럼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지 말든가. 얼른 씻기나 해. 제가 씻으러 가는데 아내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왜 자꾸 깨는 거야? 이 당시에 저는 정말 제가 잘못 들은 말인 줄 알았어요. 저는 가다 말고 서서 물었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날 이후에 또 한 번 같은 일이 생겼어요. 아내가 사라졌다가 제가 집을 다 찾고 난 후에 안방에 들어와 보니 아내가 침대에서 자고 있었던 거였지요.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해봤자 아내는 저를 의처증이나 신경과민이라며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꼭 귀신에 홀린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 집을 아주 꼼꼼하게 보았거든요. 그런데 꼭 아내에게 전화만 하고 나면 아내는 어디선가 나타나곤 했어요. 혹시 이 집에 내가 모르는 다른 비밀문이 있나 싶기까지 했죠. 저는 결국 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믿어야 하는데 아내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게 되었어요. 그리고 밤마다 잠이 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제가 잠이 깨어있는 날엔 아내는 항상 제 옆에 누워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는데 아내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바로 위치 추적 어플부터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확인해 본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내가 있는 곳은 바로 옆집이었으니까요. 저는 그걸 확인하자마자 머리에서 불꽃이 튀는 것만 같았어요. 제 아내가 밤마다 옆집 남자와 무언가를 했을걸 생각하니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당장에 옆집으로 향했어요. 야, 당장 문 열어. 당신 거기 있는 거 다 알고 왔어. 당장 문 열라고? 제가 한 5분간 문을 두들기고 발로 찼는데도 옆집 남자는 바로 나와 볼 생각을 안 하더군요. 그럴 수밖에요. 둘이 안에서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고성을 지르고 발차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해가며 문을 팡팡 두드려 대는데 어느 순간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웅성웅성 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부산스러운 소리 같은 게 들려왔어요. 숨어도 소용없어. 다 알고 왔으니까 당장 문 열지 못해. 그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소떼가 지나가듯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어항이 벙벙해지더군요. 그 와중에 정신 차리고 제 아내가 나오는지 눈을 씻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 모양새가 영 이상하더라고요. 옷으로 얼굴을 가린 차에 가방을 하나씩 품에 딱 끼고는 헐레벌떡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아무리 봐도 죄 지은 사람들 모습 같았어요. 참모, 대략 수십 명의 사람이 빠져나간 것 같은데 제 느낌엔 수백 명이 빠져나간 느낌이었어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서 온 방을 헤집고 아내를 찾으려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옆집 남자가 나타나더군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죠? 아, 왜 이 아밤에 남의 집을 찾아와서 이 난리를 피우는 겁니까? 비켜 내 아내 어딨어 내 아내 데리고 여기서 무슨 짓 한 거냐고 저는 그놈의 멱살을 잡아쥐었어요. 저보다 키 큰 그놈의 멱살을 잡아 올리려는데 꿈쩍도 안 하더군요. 그래도 오기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이 제 손을 뿌리치고는 기분 나쁘게 흑흑거리며 웃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웃더니 아주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며 말하더군요. 제리, 네 아내를 왜 여기 와서 찾아? 당신 돌았어. 아님 당신 아내가 여기 있다는 증거라도 있는 거야. 증거 당연히 있지. 이 집에서 내 아내 찾는 즉시 너는 콩밥 먹을 준비나 해라. 어디 신성한 가정집에서 도박하우스장을 운영할 생각을 해. 어이가 없네. 그래, 한번 찾아봐요. 그런데 만약 못 찾으면 오늘 업장 영업 못해서 날린 돈, 그거 당신이 물어야 할 거야. 저는 그놈이 헛소리를 하던지 말든지 제 아내를 찾기 바빴습니다. 온 방 안을 둘러보고 여기저기 다 찾아보았어요. 정말 구석구석 안 찾아본 곳이 없었죠. 그런데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인지 제 아내는 그 집 어디에도 없었어요. 점점 당황스러워지더군요. 제 표정에 그놈이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전화라도 해봐요. 아, 이 집에 있으면 벨소리라도 나겠지? 안 그래요? 차텀 그놈이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놈 말대로 해보는 게 자존심이 상했지만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벨소리가 나는지 확인하려고 귀에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전화 송씨의 음이 10번 정도 흘렀을 때 아내가 제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세요? 당신 지금 어디야? 어디라니? 나 집이지. 그러는 당신은 당신이 집이라고. 그럼 집이지. 어디겠어 자다. 일어나서 더워서 베란다 문 좀 열었다가 자려고 왔는데 당신 없길래 화장실 간 줄 알았더니 당신 바뀐 거야. 이 시간에 어딜 간 거야? 아니 그게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명 아까 나가는 사람들 중에 제 아내는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옆집 남자는 팔짱을 낀 채 저를 한심하다는 듯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아이, 저 죄송합니다. 제가 큰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매출 어떻게 메꿀 건데 당신 같은 일반 전문직이 여기 하루 매출 갚으려면 당신 한 달치 월급으로도 모자라. 그런데 아이 어찌됐든 이거 불법이잖아요.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어이가 없네. 불법 영업은 방해해도 된다는 거야. 뭐야? 됐고, 당신 돈 필요 없으니까 이왕 이렇게 알려진 거.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오늘 일 없던 걸로 하는 거. 어때? 아이, 그럼 나도 더 이상 이웃집에 걸릴까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아냐? 저는 옆집에 불법 도박 장면을 봤음에도 결국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옆집이 도박 하우스장이라는 게 좀 충격이긴 했지만 그날 아내의 행적의 미스터리로 인해 충격이 더 컸거든요. 아내는 제게 어딜 갔다 왔냐며 묻더군요. 당신 이 시간에 어딜 다녀온 거야? 아니 그냥 잠깐 밖에 그런데 말이야. 혹시 밖이 좀 소란스러웠을 텐데 아무 소리 못 들었어 소리 글쎄. 난 아까도 말했다시피 베란다 문 열고 와서 바로 다시 잠들어서 내가 깊이 잠들어서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혹시 오늘 밖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뭔데? 아, 아니야? 아무것도 그날이요.
저는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나에게 의처증이 있는 건가? 아니면 환각과 환청 혹은 환시 같은 게 있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겪거나 느끼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여자한테 집착하는 타입이었나 곰곰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군요. 아무리 봐도 제가 미친 것 같진 않은데 아내가 자꾸만 집안에서 사라지니 저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집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었죠. 아내 모르게 설치된 CCTV를 저는 매일 아침마다 몰래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을 보고 난 후 저는 더더욱 미스터리에 빠졌어요. 영상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안방 문을 열고 나오더니 주방과 연결된 베란다로 가는 게 보이더군요. 그런데 그곳에 간 아내가 3시간이 지나서야 베란다 문을 열고 나와 안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베란다는 세탁기가 놓여 있는 곳이었어요. 한밤중에 잠옷을 입은 채로 베란다에 3시간씩이나 있는 게 평범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그 베란다를 꼼꼼히 살폈어요. 그리고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베란다 세탁기 뒤쪽에 아주 작은 개구멍이 있다는 사실을요. 제 머리 하나 간신히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이 방석 같은 것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저 같은 남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크기였지만 아내처럼 체구가 작고 유연한 사람이라면 들어갈 만한 크기였죠. 도대체 이곳에 왜 이런 구멍이 뚫려 있는 걸까 생각하고 또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아내가 옆집 남자와 바람을 피우던가 아니면 도박에 빠진 거겠죠. 저는 아내가 사라지는 날 밤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내가 사라졌을 때 세탁기를 완전히 벽에 붙여서 아내가 절대로 들어올 수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옆집 남자가 나오더군요. 형씨가 여기 웬일? 아, 설마 게임에 관심이 좀 생기셨나? 저는 옆집 남자를 밀치고 무작정 제 아내를 또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내 집과 이어져 있는 그 집 베란다 쪽을 향해 돌진했어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였어요. 아내는 세탁기로 막혀 있는 개구멍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힘으로 세탁기를 밀어내려는데 그 무거운 게 밀릴 리도 없었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보, 당신이 여길 어떻게 설마 당신이 이 구멍 막은 거야? 너 밤마다 여기 와서 뭐 했어? 도박했어. 아내는 아무 말이 없더군요. 너 설마 저런 범죄자랑 바람 피운 거 아니지? 아, 아니야. 그런 거 진짜 아니야.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그곳에서 아내를 끌어냈습니다. 옆집 남자가 다가와서 귀찮은 일 생겼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첨보대. 아이 귀찮게 옆집 남자가 키가 수미는 되어 보이는 덩치 큰 남자에게 눈짓을 한번 하자. 그 거구의 남자가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멱살을 잡아서 그대로 올렸어요. 퍽퍽거리며 빠져나오려는데 그놈 힘이 얼마나 센지 제가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땅으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버둥거리기만 했습니다. 제 얼굴에 피가 쏠려 시뻘개지는데 옆집 남자가 무섭게 말하더군요. 행여나 신고할 생각 마라. 안 그럼 앞으로 영영 당신 아내 못 보게 될 테니까. 그 말이 끝나자 제가 땅으로 내려줬습니다. 아내와 저는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줬어요. 저는 아내를 집으로 데려와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사실은 내가 빚이 좀 많았거든.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 빚이 많으면 일해서 갚을 생각을 해야지. 어느 미친 인간이 도박장에서 돈 벌어서 갚으려고 하냐? 누군 이런 데 오고 싶어서 왔는 줄 알아? 학자금 대출에 아버지 병원비에 정말 하루가 다르게 불어가는 빚 때문에
내가 얼마나 미친 듯이 일했는 줄 알아. 아버지 아프고부터는 내가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고 내가 진 빚보다 이자가 더 쌓이더라. 나 결국 대학도 졸업 못하고 자퇴했어. 힘든 여건에서 간신히 공부해서 들어간 학교인데 대학 졸업장을 남기는 대신 학자금 대출만 남기고 끝났어. 그런데 자퇴한다고 일한다고 내 상황이 달라지지도 않더라. 결국 알바하다가 알게 된 언니. 얘기 듣고 혹해서 한번 시작한 게 여기까지 온 거야. 없는 돈인 셈치고 1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그날 내 수중에 300만 원이 생기더라. 내가 한 달을 주거라. 이래도 못 버는 돈이 하루아침에 생기니까 진짜 미치게 좋더라고. 그 돈으로 아버지 밀린 병원비 내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어 나라고. 뭐 도박이 재밌어서 한 줄 알아. 그저 빚 갚을 생각에 이성이고 뭐고 없어지더라고. 나도 알아 내가 잘한 거 하나 없다는 거. 그런데 내 인생이 당신처럼 평탄했다면 이 지경까지 왔을까? 전에 내가 한밤중에 우리 집에 와달라고 부른 적 있지? 그거 단순한 도둑 아니었어. 빚 갚으라고 찾아온 깡패들이었다고. 아내는 목이 메이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딴 돈이 얼마냐고요? 4억, 예. 그렇게 많이 땄으면 이제 그만둬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아내가 미친 사람처럼 웃는데 이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이어진 말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계속하다가 결국 4억이나 되는 빚을 진 거였어요. 그놈들이 사채업자도 끼고 업장을 운영하는데 아내가 고금리로 사채를 써서 도박을 한 거였지요. 제가 한 번에 다 갚아줄 수 있는 돈이었지만 이렇게 쉽게 갚아주면 아내의 버릇이 더 나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당신이 혹시 빚 갚아줄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 나도 결혼한다고 이 집 해 오느라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온 건데 그러자 아내가 제게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는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옆집 신고 안 할 거지? 지금 그게 중요해. 제발 당신이 끼어들어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나를 봐서라도 눈 감아줘. 응. 부탁할게. 왜 그럼 또 옆집에 기어 들어가서 카드 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나 때문에 하우스장에 문제 생기면 당신이 해코지 할까 봐. 그래, 저는 눈을 질끈 감고는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 당장 이사 가자.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정말 빠른 속도로 집을 내놨습니다. 개구멍이 뚫려렴 오너에 있는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이 나갈 동안 잠시 휴직을 하고 아내와 여행을 떠났어요. 아내는 이렇게까지 하는 제게 고마워하고 미안해 했죠. 아내와의 여행이 3주째 접어들었을 무렵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 집을 산다고요. 저는 잠시 서울에 올라와 부동산 계약을 마치고 다시 여행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에게 연락을 한 통 넣었어요. 제 지인 중에 계급 높은 경찰이 있거든요. 며칠 후 그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일처리 다 끝났어. 거의 다 소탕했는데 그 정작 하우스장 주인은 놓쳤다 미안해. 경찰들이 들이닥친 날 하필 그 주인장은 그곳에 없었다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수바에 내리고 찾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여행을 끝내고 부모님의 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당분간 새 집을 구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아마도 개구멍집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 것 같았죠. 차마 부모님께는 모든 사정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저 일하며 번아웃이 온 것 같아서 잠시 쉬고 싶어서라고 했죠. 시골 별장에서 매일 산책하고 아내와 밥 해먹으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저 혼자 시장에 다녀왔는데
아내가 집에 없더군요. 아내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설마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면서도 아내가 또다시 도박장에 갔을 것 같아서 겁이 났습니다. 도박의 중독성이 엄청나다잖아요. 저는 아내를 찾아 동네를 1시간쯤 헤매다가 갑자기 위치 추적 어플이 생각났어요. 아내가 아직 어플을 지우지 않았기만을 바라며 제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내의 위치가 잡히더군요. 저는 차를 곧장 끌어 아내가 있는 곳을 향해 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박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해야 했거든요. 위치 추적이 가리키는 곳은 어느 시골의 한적한 집이었어요. 회색 지붕의 파란 대문집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아내와 웬 노인과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제도, 그들은 마루에 걸터 앉아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더군요. 제가 들어오자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에 모두가 저를 쳐다보았어요. 저를 본 아내의 표정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고 노인과 아이는 저 사람 누구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방에서 한 남자가 나오는데 그 남자의 정체에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놈은 옆집 남자였거든요. 경찰들이 노처타던 바로 그놈이요. 그놈은 저를 보더니 질린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야, 이 진숙이 인기 많네. 남자가 이 깊은 시골까지 찾아오게 만들고, 아, 그런데 어쩌지. 이 꼬마 보여. 아, 혹시 얘 누군지 알아? 저는 옆집 남자가 떠드는 꼴을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손목을 잡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와, 집에 가기 아파. 이건 놔, 당장 나오라고. 제가 소리를 치자 아내 옆에 있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아프게 하지 마. 아저씨, 저리 가. 그러면서 저에게 달려들어 제 다리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더군요. 뉘신데 내 손녀딸 손목을 잡고 남의 집 밥상을 갱판을 만드는 거요. 손녀딸이란요. 그럼 혹시 제 와이프 할머니 되십니까? 그럼 저놈은 뭔데요? 누구긴 우리 증손주 애비 되는 사람이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가 멍멍해지는 것 같았어요. 진수가 뭐해? 아냐 가서 정리하고 와, 그 남자 말에 아내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더군요. 저는 그냥 여기서 말하라고 성질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는 제 모습에 아이가 엉엉 울더군요. 결국 저는 그 노인과 아내 손에 대문 밖으로 끌려 나와 주었어요. 아내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내가 다 설명할게. 당신한텐 정말 미안해. 그리고 시작된 이야기에 저는 정말 학을 떼버렸어요. 아내가 그놈에게 진 도박 빚을 몸으로 갚았던 거였어요. 그것도 여러 번이요. 그래서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를 시골 외할머니네 집에 맡긴 거였죠. 그렇다고 그놈과는 혼인을 하지도 않았답니다. 그런 놈이 아내와의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고 결혼 같은 걸 해줄 리가 없었으니까요. 아내는 더 끔찍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나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어.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난 그 남자 사랑해. 어이없는 이야기에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사랑이라니 누가 누굴 사랑한다는 건지 듣고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도박한 거 아니었어. 바람까지 피우면서 개구멍 왔다 갔다 했던 거야. 바람 아니야. 오히려 당신 존재가 그 사람한테 불륜인 거지. 뭐? 그럼 대체 나랑 결혼은 왜 한 거야? 네가 죽도록 좋아하는 저 범죄자랑 결혼할 것이지? 저 사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당신이랑 결혼한 건 그냥 일종의 오기 같은 거였어. 그게 무슨 뜻이야? 아내는 그놈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저와 결혼해서 그의 옆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좀 봐달라고요. 그런데 냉혈 아닌 그놈은 오히려 그 상황을 즐겼다고 하더군요. 제 아내와 아이를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도박에 물들여 빚을 지게 하고 데리고 놀기만 한 거였죠. 아내는 도박보다도 그 잘생긴 범죄자 놈에게 미쳐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해가 되는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사랑 중독자였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제게 보였던 모든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군요. 밤 10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했던 건 신데렐라처럼 시간 맞춰 도박장에 들어가기 위함이었고, 데이트 장소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정했던 것도 도박장 위치가 달라져서였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갑자기 결혼하자며 집을 사 달라고 한 것까지 모든 이유가 그놈의 도박장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 도박장에 그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아내의 핸드폰을 빼앗듯이 낚가차에서 위치 추적 어플을 지웠어요. 그렇게 아내와 이별을 했습니다. 이혼 판결을 받고 나오는데 빚을 한 푼도 안 갚아주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씁쓸한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위자료 소송으로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빚뿐인 아내가 그 돈을 언제 갚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참, 그놈은 그날 시골에서 절 본 후 바로 자취를 감췄다더군요. 아마도 제가 신고한 것을 눈치채서였겠죠. 아, 물론 신고하긴 했었습니다. 나쁜 놈은 벌 받아야 마땅하니까요. 어쩌면 저도 결혼 전 여자들을 울린 대가로 벌을 받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